시니어를 위한 명언과 실화 사연의 품격 있는 스파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도소라는 다소 낯설고 섬찟한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마디 말씀만은 꼭 드려야 하겠기에 다소 예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제 사연을 말씀드리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영상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크리에이터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 크리에이터님께서 용기를 갖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 많이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제 사연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삶의 깊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얻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뿌리, 저의 혈통, 그리고 그 혈통에 얽힌 기묘한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믿기 어려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삶의 전부를 관통해 온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픈 진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하는 깊은 바람 때문입니다. 저의 회한과 반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가장 큰 비밀을 고백하게 되는군요. 저는 한평생을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듯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려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불안은 제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저를 갉아먹는 독버섯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최고급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값비싼 차를 몰아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곤 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제 그림자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바로 저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유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때 조선 팔도를 주름잡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렸으며 전국 각지에 상단을 운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곡물 거래부터 비단, 도자기, 약재에 이르기까지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었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대 최고라 불리는 거부들 사이에서도 저희 김씨 가문의 이름은 단연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 부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늘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보듯 그 눈빛은 저의 어린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영수야, 내게 물려줄 것은 이 재산만이 아니다. 이 재산에는 우리 가문의 저주 또한 함께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라. 이 재물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것이니 그 무게를 함부로 여기지 말거라. 그때는 그저 노인의 넋두리로만 치부했습니다. 어린 마음의 할아버지의 말씀은 다소 과장된 옛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과 후회는 어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는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장은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한 가지 기이하고도 엄중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대대손손 이어지되 그 어떤 후손도 이 재산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혹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오직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풀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남은 것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만약 이 유언을 어기고 탐욕을 부린다면 우리 가문에 깃든 저주가 다시금 발현하여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며 그 재앙은 가문이 씨를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유언을 비웃었습니다. 저주라니 구시대적인 미신일 뿐이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저주라니 가당치도 않군.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단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저 제 탐욕스러운 욕망만을 앞세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재산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확장했고 제 능력과 수완을 발휘하여 더 큰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손대는 사업마다 번창했고 투자하는 곳마다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을 만졌다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젊은 기업가의 표본으로 치켜세웠고 사회 각계에서는 저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은 저를 채찍질했고 저는 쉼없이 돈을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는 모순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저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 온 사업이 한순간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함께 사업을 확장했던 동업자는 저의 자금을 빼돌려 잠적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유출당하여 경쟁사에게 뒤처지게 되었고 야심차게 투자했던 신규 사업들은 연이어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까지 겹쳐 제 사업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 스스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마지막 양심이 저를 이곳으로 끌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하려는 제 이야기는 한 인간의 몰락이자 한 가족이 어떻게 지옥으로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그 익명의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핏줄이 아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도화선이었지요. DNA 검사 결과 아들 민재도 딸 수진도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이들이 내 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심장은 멎는 듯 했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던 그날 밤을 상대는 젊은 화가였지요. 나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그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 피 섞인 얼굴이 아직도 귀에, 눈에 생생합니다. 이게 끝이다. 이제 내 가정은 지켜졌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지른 살인이 내 인생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불륜으로 낳아 고아원에 보냈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평생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파괴했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파괴할 차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민재와 수진, 그 아이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공모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들은 불륜과 살인의 비밀을 이용해 아빠의 과거를 들춰내 돈을 뜯자고 했습니다. 민재는 마약으로, 수진은 도박 빚으로 몰락한 채 내 유산을 노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재산을 움켜쥐고 있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려는 낯선 적들이었음을. 그 무렵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공모해 변호사와 손잡고 꾸민 함정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여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편지의 발신자가 밝혀졌습니다. 내 오랜 친구 박준호. 40년 지기라 믿었던 그는 사실 내가 죽인 화가의 형제였습니다. 준호는 내 곁에 친구로 위장해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내 사업을 도우며 가족 문제를 상담해주며 내 전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날을 꺼낸 겁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지. 난 내 곁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걸 직접 지켜보고 싶었다. 이제야 복수가 완성되었어. 그의 눈빛은 광기였습니다. 내 인생은 그의 소나기에서 조종당한 꼭두각시였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습니다. 준호는 내 재산까지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나는 감옥보다 더 깊은 지옥 속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나를 버렸고 친구는 나를 속였으며 내 양심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인간이었던가? 아니면 괴물이었던가? 그래서 나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내 손에 묻은 피, 내 마음에 남은 배신, 그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남은 건 오직 회개뿐입니다. 하지만 내 고백을 듣는 당신에게만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이 언제든 배신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고 분노보다 강한 건 용서입니다. 저는 이제 늙고 무너진 몸으로 감방벽에 새벽 햇살이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에 믿었던 혈육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에서 고령자들은 종종 이렇게 고립돼 가족이 재산만 노리고 감정은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건 그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봐도 자녀가 부모의 죄를 이용해 공모하는 건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족을 파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이런 순환은 고령자들의 고독을 더 키워 가족 배신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고 노인 학대, 유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합니다. 저처럼 늦기 전에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어린 용서 밖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한때 저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저주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탐욕에 대한 벌인가? 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할아버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저의 성공이 오로지 저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저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저는 문득 저희 가문의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서재 한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낡은 고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일기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쳐본 일기장 안에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선조들은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왜군에게서 도망치던 피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저희 가문의 부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선조들은 곡식을 비축하여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폭리를 취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을 노비로 삼아 부를 늘려 나갔습니다. 그들의 부는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발판 삼아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대대로 이어져 선조들은 큰 재산을 모을수록 알 수 없는 불행과 재앙에 시달렸다고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나가고 가문의 불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한 선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될 뿐. 우리는 이 재물의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선조들의 절규이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부는 저주받은 것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재물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불행을 안겨줄 뿐이다.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재산을 원래의 주인인 세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우리 가문은 끝내 멸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디 후손들은 이 어리석은 선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며 오직 나눔과 베풀므로 가문의 죄를 속죄하라. 저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끊기 위해, 가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후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엄중하고도 간절한 유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너무 늦게 깨달은 제 어리석음을 통탄했습니다. 저는 깊은 반성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제가 누렸던 부는 제 노력이 아닌 선조들의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악을 이어받아 탐욕을 부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 사업의 위기는 어쩌면 저주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문득 할아버지의 유언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풀고 남은 것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 문구는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생을 속죄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더 이상 물질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고. 저는 위기에 처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번뇌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비난도 거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미쳤다, 노망났다, 정신이 나갔다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따르던 직원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들조차도 저의 선택에 반대했습니다. 왜 멀쩡한 재산을 다 버리려 하느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사서 고생을 하려 드느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많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곳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능 있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땀 흘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재산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몸으로 직접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재산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의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평온해졌고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 감사의 눈물, 그리고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쫓았던 부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새벽녘의 고요 속에서 저는 평화와 감사를 느낍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나눔과 베풀 속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삶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는 뼈아픈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그림자를 통해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도소 감방 안에서 김영수 올림. 시니어를 위한 명언과 실화 사연의 품격 있는 스파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